밥 한 술에 굴비는 딱 한 번만 쳐다보라 하였거늘 너는 지금 3번이나 연속으로 고개를 까딱이지 않았느냐? 속이 짜서 요절하고 싶어 그러느냐?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대들보를 뒤흔들던 그 밥상머리에서 12살 꼬마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굴비를 3번, 4번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줄을 높여 멀리 보게 하시면 덜 짤 것이니 이 또한 절약이 아니겠습니까? 이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천장에 매달린 마른 굴비 한 마리를 두고 온 집안 식솔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지독한 자린고비 시아버지. 하지만 그 엄격한 규칙은 새로 들어온 12살 꼬마 며느리 연수의 뻔뻔하고도 영민한 말솜씨 앞에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덩치 큰 남편마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밥 한 술 제대로 못 뜨던 이 숨 막히는 집안에 꼬마 며느리가 불러온 유쾌하고 당돌한 변화의 바람. 12살 꼬마 며느리와 만석군 구두쇠 시아버지의 기상천외한 지혜 대결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경상도 어느 고을 최만재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는 만석군이었습니다. 이 집 곳간이란 곳간에는 죄다 문을 열기가 무섭게 기름진 냄새가 확 퍼져 나왔으니 햅쌀 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산더미로 쌓여 있고 삼배 뭉치는 또 어찌나 많던지 한 필 두 필 세다가는 해가 저물 지경이었지요. 허나 이 넉넉한 살림살이가 무색하게 최 주사가 지배하는 안방 밥상머리에는 늘 멀건 된장국 한 대접과 손가락만 한 짠치 두어 조각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식솔들은 하루하루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마른 침만 삼켜야 했으니 이것이 어디 사람 사는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방 대들보 한가운데를 올려다보면 소금기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른 굴비 한 마리가 무명실에 대롱대롱 매달려 흡사 저승사자 마냥 식솔들을 굽어보고 있었지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최 주사는 그 굴비를 눈으로 가리키며 서슬퍼렇게 호통을 쳐댔습니다. 한 번만 딱 쳐다보고 맨밥을 밀어 넣거라. 2번 보면 속이 짜서 명대로 못 산다. 이 호통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사랑방 문짝이 다 들썩거릴 지경이었다는구먼요. 그뿐이면 말을 안 합니다. 마당에 대추 한 알이 떨어져도 최 주사는 그것을 장부에 꼬박꼬박 적어 넣게 했으며 바바를 흘린 머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칠 만큼 그 인색함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지 뭡니까. 이 집 도련님 종수는 나이 17, 기골이 장대하여 씨름판에 나가도 뒤지지 않을 풍채였으나 아버지 앞에서는 도무지 길을 펴지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배가 고파 눈이 퀭한 채로 짠지만 씹는 도련님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저 덩치에 저것이 무슨 꼴이냐며 혀를 끌끌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부의 가마 한 대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최 주사 댁소슬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구경하는 가운데 가마꾼들이 조심스레 가마를 내려놓았지요. 가마 문이 스르르 열리고 사뿐히 발을 내딛는 이가 있었으니 이제 겨우 12살이 된 붉은 연지가 찍힌 새댁 연수였습니다. 채구는 조망만 하여도 그 자태가 어찌나 당차던지 족두리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드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샛별인지 아니면 갓나은 밤달걀인지 그 영롱한 눈망울이 최 주사를 똑바로 응시하니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절로 숨을 죽였다지요. 최 주사는 조망만 한 며느리의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흥 하고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기껏해야 12살짜리 어린 것이 무슨 안살림을 살겠다고. 최 주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곧바로 온 가문 식솔들을 안방으로 소집했으니 이는 첫날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 식솔이 쭉 늘어앉은 가운데 최 주사는 천장에 매달린 굴비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 집안의 가풍을 자랑스레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느니라. 저 굴비 한 마리로 3대가 밥을 먹었다면 믿겠느냐. 최 주사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을 새댁 연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종수는 새로운 어린 아내의 당당한 풍모에 그만 넋을 놓고 말았으니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도무지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나이에도 저리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시아버지의 눈을 마주하는 이는 이 집안에서 여태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이윽고 밥상이 들어오고 연수는 천장의 굴비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한 번을 쳐다보랬더니 연수는 태연하게 2번, 3번을 연달아 고개를 까딱이는 것이었습니다. 최 주사의 눈썹이 꿈틀거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수는 밥 한 술을 크게 떠넣고는 도리어 방긋 웃어 보였다지요. 소녀는 원래 싱겁게 먹는 것을 좋아하옵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친모 안동댁이 이 대담한 광경에 그만 놀라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으니 마치 잘 익은 홍시가 터지기 일보 직전 같았다는 것입니다. 최 주사가 괘씸함을 이기지 못해 험 하고 헛기침을 크게 터뜨리자 기골이 장대한 종수마저 지레 겁을 집어먹고는 제 밥그릇만 뚫어져라 내려다보았습니다. 허나 새댁 연수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짠지에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채 오로지 대들보의 굴비만을 그윽하게 올려다보며 유유히 첫 끼니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린고비 최 주사와 12살 당찬 며느리 연수의 팽팽한 신경전이 첫날 밥상머리에서부터 그 서막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똥이 채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새벽녘 최 주사는 며느리의 군기를 단단히 잡아놓아야겠다며 연수를 장독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어험, 새아기는 게 있느냐. 이리 나와 보거라. 최 주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안동댁도 놀라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연수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마당에 나섰고 족두리는 벗었어도 그 꼿꼿한 자태만은 여전하였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아버님? 연수가 2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여쭈니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 주사는 지팡이 끝으로 장독대 뒤편을 툭툭 가리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기 거미줄이 몇 가닥인 줄 아느냐? 내 어제 세어보았더니 17가닥이었느니라. 오늘 아침에 다시 세어보아라. 한 가닥이라도 없어졌다면 그것은 누군가 손을 댔다는 뜻이다. 연수가 슬쩍 장독대 뒤를 살펴보니 과연 낡은 거미줄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은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문지방 뒤에서는 덩치는 산만하되 마음은 여린 종수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아내가 아버지에게 당하는 꼴을 보자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저를 어쩐다. 아버님이 또 저리 억지를 부리시니. 종수는 발만 동동 구르며 차마 나서지도 못하고 문틈에
눈만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주사는 지팡이로 마당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쌀 한 알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담장 밖을 나가지 못하는 법이야. 알겠느냐? 이것이 우리 가문이 3대를 이어온 근본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연수가 깎듯이 저를 올리며 대답하는데 그 눈빛만은 도리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것을 알아챈 이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안동댁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새아기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겐지. 안동댁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수가 문득 손가락을 들어 장독대 옆 감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나무 가지 위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발갛게 익은 감을 콕콕 쪼아 먹고 있었으니 연수는 짐짓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최 주사를 향해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저기 저 미물을 보시옵소서. 아버님 댁 귀한 감을 저리 함부로 훔쳐 먹고 있사옵니다. 이는 필시 큰 손해가 아니겠사옵니까? 최 주사가 눈을 부릅뜨고 감나무를 올려다보니 과연 까치가 태연자약하게 감을 파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최 주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연수가 한술 더 떠 진중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가 생각건대 저 까치를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벌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감나무를 베어내어 후환을 없애심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나무가 없으면 까치도 탐낼 것이 없지 않겠사옵니까? 이 말에 최 주사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며느리의 말이 언뜻 들으면 지극히 이치에 맞는 듯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 시아버지를 놀리는 듯도 한 그 뼈가 살짝 숨겨진 말투에 최 주사는 뒷목을 잡으며 헛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어험 그것이야 새가 하는 짓을 낸들 어찌 맞겠느냐마는. 최 주사가 말을 얼버무리며 슬그머니 눈을 돌리는 사이 마당 한쪽에서 비지를 하던 안동댁은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해 치마폭으로 입을 틀어 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새아기가 시아버님을 갖고 노시는구먼. 이거 참 속이 다 시원하네. 안동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혹여 최 주사에게 들킬세라 얼른 고개를 숙이고 비질에만 열중하는 척했습니다. 최 주사는 화를 사기지 못하고 애꿎은 안동댁의 빗자루를 낚아채더니 마당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벅벅 쓸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잉, 오늘따라 마당이 왜 이리 지저분한고. 그렇게 아침부터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어느덧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식솔이 둘러앉은 밥상머리에서도 소동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최 주사가 아들 종수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대뜸 지팡이로 종수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놈, 내 이놈, 굴비를 2번이나 쳐다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아이고, 아버님, 소자가 그만. 종수가 등을 움켜쥐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딱하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연수의 눈에 순간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연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들보에 매달린 굴비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연수는 발돋움을 하여 굴비를 매단 무명실을 조금 더 위로, 훨씬 더 높이 다시 묶어 올렸습니다. 이제 굴비는 처음보다 한 뼘은 좋기 더 높은 곳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으니 최 주사는 이 뜬금없는 행동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새아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최 주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묻자 연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굴비줄을 이리 높이 매달아 놓으면 멀리서 보게 되니 짠맛이 훨씬 덜 느껴지지 않겠사옵니까? 이 또한 절약의 이치에 부합하는 줄로 아옵니다. 이 말에 최 주사는 그만 기가 막혀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상위에 탁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못이라. 한편 종수는 등짝의 아픔도 잊은 채 아내의 이 기상천외한 언변에 그만 슬며시 미소를 짓고 말았으니 속으로는 이 사람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최 주사는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잉 되었다. 아예 저 굴비를 떼어내어 안방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거라. 다시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러자 연수는 도리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아버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연수는 순순히 굴비를 떼어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연수는 장롱 문을 다시 닫지 않고 활짝 열어 젖혀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 주사가 어찌 문을 닫지 않느냐 묻자 연수는 눈을 반짝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장롱 틈새로 흘러나오는 소금기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간이 맞는 밥을 먹을 수 있을 듯하여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식솔들은 상 밑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고 최 주사는 며느리의 이 영악한 대답에 그만 턱수염을 부르르 떨며 밥상을 통째로 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잉, 못 살겠구나, 못 살겠어. 최 주사가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안동댁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슬며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해가 지나고 장날이 다가오도록 연수의 당돌한 말대답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최 주사가 새로운 절약 규칙을 하나 세우면 연수는 그보다 한술 더 뜬 기상천외한 논리로 맞받아치니 엄격하기 그지없던 이 집안의 규칙들은 조금씩 그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종수는 사랑방 문틈으로 아내가 잠든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하였으니 아버지를 이토록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어린 아내에게 종수는 점점 더 깊이 매료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의 영악한 언행에 골머리를 앓던 최 주사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아이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집안 꼴이 서지 않겠구나. 최 주사는 안방 깊숙한 곳, 평소에는 열쇠 3개를 채워두는 나무 궤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두툼한 가계부와 손목이 아리만큼 묵직한 쇠무지, 곳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드니 이것이야말로 이 집안의 50년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오냐, 이것을 보고도 네가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을는지 어디 두고 보자꾸나. 최 주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편 이 소리를 들은 친모장 안동댁은 부엌일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안방 문 근처로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저 무서운 장부를 꺼내 드셨구먼. 저것을 보고 나면 어지간한 사람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는다던데 새아기 씨는 괜찮으실는지. 안동댁은 마음을 졸이며 문틈에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연수는 방석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최 주사는 가계부를 펼쳐 방바닥에 쫙 펼쳐 놓으며 손가락으로 빼곡한 숫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라. 여기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다 우리 가문의 피와 땀이니라. 내까지 것이 이 복잡한 셈법을 알기나 하겠느냐. 최 주사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하게 웃으니 그 얼굴에는 어린 며느리를 단번에 무릎 꿇리겠다는 심산이 역력했습니다. 허나 연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장부 어딘가에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야. 연수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곱씹기 시작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깊은 산속 도인이 참선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연수가 사르르 눈을 뜨더니 벼루에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이 붓을 좀 빌리겠사옵니다. 연수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골똘히 들여다보다가 어느 한 장에 이르러서는 붓끝을 멈추고 먹줄을 쫙 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엇 하는 짓이냐? 감히 가문의 장부에 함부로 먹칠을 하다니. 최 주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자 연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노기를 거두시고 소녀의 말씀을 들어보시옵소서. 연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관아에 세금을 낼 때마다 받아두었던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대체 저것을 언제 다 모아두었단 말인가. 최 주사는 며느리가 내미는 종이 뭉치를 보며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연수는 영수증과 가계부를 번갈아 짚어가며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3년 전 가을이었사옵니다. 관아의 서리가 공미를 거두러 왔을 때 이 가계부에는 분명 100가마를 냈다고 적혀 있사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발급한 영수증에는 어찌 된 일인지 90가마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연수의 목소리는 낭랑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는 필시 중간에 누군가가 쌀 10가마를 빼돌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최 주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 최 주사는 급히 안경을 고쳐 쓰고 며느리가 짚어낸 부분을 다시금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연수의 말대로였습니다. 100가마와 90가마, 그 10가마의 차이가 장부와 영수증 사이에 뚜렷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최 주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시 한번 주파나를 튕겨보았으나 아무리 셈을 해보아도 결론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럴 수가. 관아 아전 놈들이 감히 내 쌀을 빼돌렸단 말인가. 그것도 3년 전부터. 최 주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림하며 눈뜨고 코 베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최 주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억울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디 자존심이 있지 최 주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대수라고. 이런 걸로 가문을 망칠 년이라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디 조신하게나 지낼 것이지. 최 주사는 괜히 민망함을 감추려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장부 귀퉁이를 신경질적으로 구겨버렸습니다. 게다가 내 글씨체를 보아하니 이것이 어디 여인의 글씨라 할 수 있겠느냐. 필체가 어찌 이리 억세단 말이냐. 최 주사가 애먼 트집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이자 연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소녀가 다시 한번 써 보이겠사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서 곱디고 온 해서체로 붓을 놀리기 시작했으니 그 글씨가 어찌나 정갈하고 단아하던지 마치 명필가의 솜씨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연수는 붓끝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검절약이란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이옵니다. 이 글귀를 본 최 주사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글씨마저 이리 훌륭하다니. 이것 참 기가 찰 노릇이로구나.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몰래 훔쳐보던 머슴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헛기침을 하더니 슬금슬금 마당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안동댁 역시 문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옷고름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 씨가 이리도 영민하실 줄이야. 이제야 이 집안에도 볕들 날이 오려는가 보구나. 최 주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던지 황급히 가계부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 오늘은 이만하면 되었다. 어험, 험. 최 주사는 곧간 열쇠꾸러미를 품속 깊이 찔러 넣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허둥지둥하던지 문지방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홀로 방에 남은 연수는 최 주사가 앉았던 자리에 남은 무거운 열쇠꾸러미의 흔적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저 열쇠가 풀려야 이 집안의 곳간도 사람들의 마음도 다 함께 풀릴 터인데 연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형형하게 빛났으니 이는 필시 조만간 저 무거운 곳간 문을 열어 젖힐 방책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계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듬해 여름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인지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 내내 이어지더니 급기야 온 고을의 논밭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강바닥은 허옇게 드러나고 우물은 두레박을 아무리 깊이 넣어도 진흙탕만 걸려 나올 지경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도 무심하다 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논에서 자라야 할 벼는 누렇게 타들어가고 밭작물이란 작물은 죄다 시들시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굶주린 이웃들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으니 어느 집은 자식을 먼 친척 집에 보내고 또 어느 집은 문설주에 매달려 목숨을 잃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았습니다. 최 주사 댁 담벼락 밑에도 배고픔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줄지어 앉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제발 쌀 한 줌만 나눠 주시옵소서. 사흘을 굶어 싸웁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다 지쳐 이제는 울 힘도 없사옵니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애처로운 목소리에도 최 주사는 눈 한 번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에잉, 시끄럽다. 저리들 물러가지 못할까. 최 주사는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게 하고는 곳간마다 커다란 자물통을 하나씩 더 채워 넣도록 명했습니다. 우리 집 곳간에 쌓인 것이 많다 한들 이 흉년이 언제까지 갈지 누가 안단 말이냐.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한 판에 어찌 남을 돕는단 말이냐. 최 주사는 곰방대를 뻑뻑 빨아대며 냉정하게 뇌까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수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리 많은 쌀을 곳간에 쌓아두고도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으라니. 이것이 어디 사람의 도리란 말인가. 연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른 그날 밤, 연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남편 종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여니 종수는 아직 잠들지 않은 채 서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늦은 시각에 어인일이오.
종수가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연수는 낡은 자루 몇 개를 그 앞에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소첩과 함께 가실 곳이 있사옵니다. 연수의 눈빛이 어찌나 은밀하고도 단호하던지 종수는 영문도 모른 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부인. 대체 이 밤중에 무슨 일을? 소리를 낮추시옵소서. 아버님이 깨시면 큰일이옵니다. 두 사람은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곳간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연수는 곳간 담벼락 아래에 자리 잡은 커다란 쥐구멍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서방님, 이 구멍을 좀 더 넓혀야겠사옵니다. 부인.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이는 곳간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오. 종수는 두려움에 목소리가 다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등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허나 연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방님, 저 담장 밖에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보지 않으셨사옵니까? 아이 우는 소리, 노인네 신음소리가 밤새 담을 넘어오는데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어디 될 법한 일이옵니까? 연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애끓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며 그동안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지당하시오. 내 함께 하리다. 종수는 이를 악물고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쥐구멍 주변의 흙을 삽으로 푹푹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이 뚝뚝 떨어지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여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어쩐다. 종수는 삽질을 하는 와중에도 연신 안채 쪽을 힐끔거리며 가슴을 졸였으나 다행히 최 주사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쥐구멍이 제법 넓어지자 두 사람은 곳간 안쪽에 쌓인 가마니 하나를 살며시 찢어 그 틈으로 쌀알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사각사각 쌀알이 클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어찌나 청량하게 들리던지 연수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되었사옵니다. 서방님, 그만 들어가시지요. 두 사람은 흙 묻은 손을 툭툭 털며 서로를 마주 보고는 무언가 큰일을 해낸 듯한 뿌듯함에 씩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연수는 호들갑을 떨며 최 주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큰일이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최 주사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자 연수는 마당에 흩어진 쌀알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님, 저거 좀 보시옵소서. 곳간의 쥐들이 들끓어 저리 쌀알이 마당까지 흘러나왔사옵니다. 최 주사가 눈을 부릅뜨고 마당을 살펴보니 과연 쌀알들이 마당 곳곳에 하얗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시라, 쥐새끼들이. 최 주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저 쥐들이 밤마다 곳간을 파헤쳐 우리 가문의 재물을 다 축내고 있으니 조만간 곳간이 텅 비게 생겼사옵니다. 연수가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혀를 끌끌 차자 최 주사는 지팡이를 짚은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저것을 어찌한단 말인가. 저리 쌀이 새어나가느니 차라리
최 주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순간 연수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생각건대 이 쌀이 쥐새끼들 뱃속으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담장 밖군 줄인 백성들에게 죽이라도 쑤어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그리하면 쥐도 맞고 덕도 쌓고 하늘의 노여움도 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연수의 말은 언뜻 들으면 지극히 이치에 맞았으니 최 주사로서는 도무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야. 최 주사는 한참을 끙끙 앓듯 고민하더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에잉, 알겠다. 알겠으니 어서 저 쥐새끼들부터 어떻게든 해보거라. 최 주사는 마지못해 품속의 열쇠를 꺼내어 연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연수는 그 열쇠를 받아드는 순간 가슴 속에서 벅찬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곳간 문이 열리는구나.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곳간의 커다란 자물통을 철컥 열어 젖혔습니다. 끼익 곳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그 소리를 들은 담장 밖 백성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과 종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여 마당 곳곳에 커다란 무쇠솥을 걸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솥 안에서는 쌀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니 그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쌀죽이다. 쌀죽을 나누어 준다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최 주사댁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연수는 손수 국자를 들고 서서 백성들에게 따뜻한 쌀죽을 한 그릇 정성껏 퍼주었습니다. 천천히들 드시옵소서. 아직 많이 남았사오니 걱정 마시고요. 굶주린 백성들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애기 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입니까? 한 노파가 연수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끼니 연수도 그만 마음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을 나누어 주던 중 연수는 문득 줄 끝에서 유난히 파리하고 헐떡이는 안악과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관아 사령의 가족들이었으니 연수는 남몰래 그들에게 죽 한 그릇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신 듯한데 이것도 좀 더 드시옵소서. 이 작은 온정에 감복한 사령의 안악은 죽 그릇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애기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는지. 실은 소인이 요즘 관아에서 들은 흉흉한 소문이 있사온데. 안악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예전부터 세금을 빼돌려 왔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게다가 조만간 새로 부임하실 사또 나리께서도 재물을 몹시 탐하시는 성품이라 하니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이 귀중한 이야기를 들은 연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옳거니 이것이 바로 그 3년 전 열가마의 행방을 밝힐 실마리로구나. 연수는 그날 밤 호롱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그동안 시아버지의 가계부에서 찾아냈던 관아, 아전들의 횡령 정황을 두꺼운 한지에 세세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사각사각 움직일 때마다 연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요긴하게 쓰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그렇게 완성된 서찰을 곱게 접어 품속 깊이 감추어 두니 이것이 훗날 이 집안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적인 물건이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곳간 문이 한 번 열리고 나니 이 집안의 밥상머리 풍경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가 안살림을 야무지게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 지긋지긋하던 허연 짠지 대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밥상 위에 떡하니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디 예전 같으면 상상이나 할 법한 일이었겠습니까? 최 주사는 그 조기를 보며 처음에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밥상이 어찌 이리 기름지단 말이냐? 최 주사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트집을 잡으려 했으나 막상 젓가락으로 조기살을 한 점 떼어 입에 넣는 순간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 참 맛이 없다고는 도무지 못하겠구나. 최 주사는 속으로는 흡족하면서도 겉으로는 차마 그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저 헛기침만 연신해대며 슬그머니 조기살을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저물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확철이 되어 온 고을이 분주해질 무렵이었으나 문제는 가뭄 끝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가을 장마였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빗줄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별을 제때 베어들이지 못하면 애써 지은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허나 흉년통에 굶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죽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니 다른 지주들의 논밭에서는 익을 대로 익은 벼가 그대로 쓰러져 썩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일손이 없어 벼를 못 베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인근 지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으니 유독 최 주사댁 논 앞에만은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낯을 든 사내들, 지게를 짊어진 안악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손에 무언가를 챙겨 들고 최 주사 댁 논둑길에 줄지어 모여들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 애기 마님의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여름 우리 식솔이 굶어 죽을 뻔한 것을 애기 마님이 살려주셨으니 이 정도야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 백성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낯을 고쳐쥐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시각부터 백성들은 최 주사 댁 논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낯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싹둑싹둑 낯질 소리가 논 전체에 울려 퍼지고 노랗게 익은 벼, 이삭들이 순식간에 논둑 위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자, 서두르시게.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 한 톨이라도 더 거두어야 하네. 누군가의 외침에 백성들은 더욱 힘을 내어 낫지를 재촉했습니다. 이마에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줄기가 흠뻑 젖었어도 그 누구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그날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이때는 이미 최 주사 댁 논의 벼는 한 톨 남김없이 다 베어져 곳간으로 옮겨진 뒤였으니 백성들은 마지막 지게짐을 지고 빗속을 뚫고 달려가며 저마다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최 주사는 이 광경을 사랑방 마루에 앉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저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평생 저리 많은 사람이 우리 집 일을 도우러 오는 것은 처음 보는구나. 곳간 앞에 산처럼 쌓여가는 볕단을 보며 최 주사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최 주사가 눈을 몇 번이고 비비며 다시 살펴보아도 마당 가득 쌓인 볕단은 꿈이 아니라 생시였습니다. 가뭄의 흉년까지 겹쳐 다른 집들은 저마다 곡식이 반이반도 못되게 줄어들었다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최 주사 대꽃간에는 예년보다 정확히 2배가 넘는 쌀가마니가 그득그득 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벽가마니 위로 훌쩍 뛰어올라 신이 나서 가만히 수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버님, 이것 좀 보시옵소서. 작년보다 곱절이나 많사옵니다. 종수가 마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치더니 곁에 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자랑스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제 아내 연수의 지혜 덕분이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그 은혜, 우리 가문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니 그 함성이 어찌나 우렁차던지 하늘까지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벽가마니 하나로 다가가 손으로 쓱 만져보고는 이것이 정녕 제 재산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가마니를 콕콕 꼬집어 보았습니다. 이것 참 꿈은 아니로구나. 최 주사가 얼떨떨한 얼굴로 중얼거리는데 어느새 연수가 조용히 그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아버님. 연수가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에 최 주사가 고개를 돌리니 연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깎듯이 여쭈었습니다. 소녀가 예전에 감히 아뢰었던 말씀을 아버님께서도 이제는 조금 헤아리실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베푸는 것이 곧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최 주사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것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내 평생 재물을 움켜쥐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고 살아왔거늘. 최 주사는 헛기침만 몇 번 해대다가 결국 슬그머니 벽가마니 뒤편으로 몸을 숨기듯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안동댁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저 고집불통 어르신도 이제야 조금씩 마음이 열리시는 모양이구먼. 마당 가득 모여든 백성들의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널리 퍼져나가는 가운데 최 주사는 며느리의 그 놀라운 지혜 앞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 집안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어느새 12살 어린 며느리 연수의 야무진 손안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니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이지요. 허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이 집안의 웃음꽃이 만발하던 바로 그 무렵 저 멀리 고을 관아에서는 최 주사댁을 향한 시커먼 먹구름이 조용히 몰려들고 있었으니 그 누구도 이 불길한 그림자를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주사댁이 흉년에도 곳간 가득 곡식을 쌓았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어느새 온 고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무렵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으니 이것이 최 주사댁으로서는 참으로 공교로운 애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임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재물을 탐하는 성품이 온 고을에 자자하였으니 백성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사또는 모든 트집을 잡아 재물을 긁어 모은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관아 이방을 불러 앉히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복에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라 하였는가? 예, 사또 나리. 최만재라 하는 만석군이 있사온데 이번 흉년에도 오히려 재산이 곱절로 늘었다 하옵니다. 이방이 굽신거리며 아뢰자
사또의 눈이 순간 번뜩이며 빛났습니다. 그것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다들 흉년으로 죽어나가는 판에 홀로 재산이 곱절로 늘었다니 이는 필시 무언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또는 곰방대를 잘근잘근 씹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복의 이방, 그 최가 놈의 지난 세금 장부를 몽땅 가져와 보게. 내 친히 살펴볼 것이니라. 이방은 사또의 그 심산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트집거리 하나 만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방은 예전과나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최 주사의 세금 납부 기록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얄궂게도 이방 자신들이 3년 전 최 주사의 쌀 10가마를 빼돌렸던 바로 그 기록이 이제는 도리어 최 주사를 올가매는 올가미로 둔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디 하늘의 조화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은 그 장부를 사또에게 슬쩍 내밀며 간사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을 좀 보시옵소서. 이 해에 최가가 관하에 납부한 공미의 수량이 실제 장부와 맞지 않사옵니다. 이는 필시 최가가 세금을 속여 포탈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사또는 그 장부를 받아들고는 무릎을 탁 치며 흡족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옳거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복에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최가 댁으로 쳐들어가 세금 포탈의 죄를 물어 전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예,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이방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물러가는 그 얼굴에는 이제 곧 최 주사 댁의 재물을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다는 탐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주사 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처럼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평온함도 잠시 이튿날 새벽 닭이 회를 치며 울기가 무섭게 관아의 서리와 포졸 수십 명이 최 주사 댁 대문을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니 곤히 자고 있던 식솔들이 화들짝 놀라 저마다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안동댁이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와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은 대문을 부수듯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최 주사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내 이놈 최만재는 들으라. 조세를 포탈하고 관아를 속인 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방이 거들먹거리며 앞장서서 소리치니 최 주사는 그만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세 포탈이라니 이 무슨 억울한 말씀이시오. 나는 그런 적이 없소이다. 최 주사가 벌벌 떨며 항변했으나 포졸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미 증좌가 다 나왔거늘 어디서 발뺌을 하려 드느냐. 포졸들은 우르르 곳간으로 몰려가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와 안방의 새간살이 하나하나의 붉은 딱지를 무차별적으로 붙여대기 시작했습니다. 찰싹 붉은 딱지가 붙는 소리가 마당에 울릴 때마다 최 주사의 가슴은 마치 칼로 저미는 듯 아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평생을 모으고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저리 날아가게 생겼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최 주사는 가슴을 쥐어짜듯 부여잡으며 마당 바닥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날벼락을 내리신단 말이오. 최 주사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종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멈추시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것이오.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소이다. 종수가 두 팔을 벌려 포졸들을 막아서니 그 기골이 장대한 모습에 포졸들도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허나 이방의 신복 하나가 시퍼런 칼을 뽑아 종수의 코앞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어디서 관아의 일에 끼어드느냐. 물러서지 않으면 내 놈도 함께 옥에 쳐넣을 것이야. 번뜩이는 칼날을 눈앞에서 마주한 종수는 그만 다리가 후들거려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붉은 피가 살짝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소자가 힘이 없어. 종수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눈에서 불이 튀는 듯한 분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방은 이 광경을 보며 거들먹거리던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당장 최만재를 포박하고 하옥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 주사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목에는 무겁고 시퍼런 나무 칼을 채워버렸습니다. 철커덕 나무 칼이 채워지는 그 소리가 어찌나 섬뜩하던지 마당에 있던 식솔들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안동댁은 곧간 문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 일을 어쩐답니까? 아이고. 담장 너머로 이 소란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은 벌벌 떠는 최 주사의 품속을 거칠게 뒤지더니 마침내 그 무거운 곳간 열쇠꾸러미를 강제로 낚아채어 제 허리춤에 척 차고는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열쇠는 관아의 것이니라. 최만재, 내 놈은 이제 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야. 이방의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문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가 눈앞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연수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걸음으로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연수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러내리지 않았으니 두려움에 떨며 흐느끼는 식솔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수는 품속으로 살며시 손을 넣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묵직한 서찰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때가 왔구나. 바로 이 때를 위해 그날 밤 그 서찰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연수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단호하게 빛나기 시작하니 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식솔들을 향한 무언의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연수는 품속의 서찰을 두 손으로 굳게 다잡아 쥐고는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시아버지의 뒤를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뒤쫓아 대문 밖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2살 어린 며느리 연수는 무슨 수로 이 집안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식솔들의 가슴은 두려움과 한 가닥 희망 사이를 오가며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포졸들이 최 주사의 양팔을 붙잡고 대문 밖으로 막 끌고 나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연수가 대문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 작은 체구 어디서 그런 기백이 나오는지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당차고 단호했습니다. 이방이 눈을 부라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관아의 일을 막아서다니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니라. 연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품속에서 두꺼운 서찰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방 나리.
그리 큰 소리를 치시기 전에 이것부터 좀 보셔야 할 듯하옵니다. 한편 이때 고을 초입 주막에서는 며칠 전부터 남루한 차림으로 이 고을을 자맹하던 나그니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함성에 암행어사는 걸음을 재촉해 최 주사 댁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연수는 서차를 높이 치켜들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 서찰에는 3년 전과나 아전들이 우리 집 공미 10가마를 빼돌린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도리어 우리 시아버님께 조세 포탈에 누명을 씌운단 말이옵니까? 이방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게다가 신임 사또 나리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도리어 죄 없는 시아버님을 올가매려 하시니 이는 실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부당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더니 누군가 괭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우리가 저 어르신 댁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닌가?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야 있는가? 그 한마디를 신호로 흉년 때 연수의 쌀죽을 얻어먹고 목숨을 건졌던 수백 명의 백성들이 너나 없이 괭이며 낫을 들고는 순식간에 몰려들어 관아 포졸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은 손에 쥔 칼을 부르르 떨며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멈칫거렸습니다. 바로 이때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수는 그 사내의 등 뒤로 살짝 비치는 붉은 끈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저것은 설마 마패의 끈이 아니겠는가? 연수는 지체 없이 사내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리, 부디 이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연수는 아전들이 공미를 가로챈 정황과 신임 사또가 이를 묵인하며 도리어 모함하려 한 전말을 조목조목 아뢰고 두 손으로 서찰을 받쳐 올렸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서 서찰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미간이 점점 깊게 파이더니 마침내 눈빛이 서슬퍼렇게 변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리며 목 놓아 외쳤습니다. 나리, 이 댁은 지난 흉년에 온 고을을 살려주신 의인의 집이옵니다. 부디 사또의 음해를 밝혀 주시옵소서. 수백 명의 통곡과 호소가 땅을 뒤흔들듯 울려 퍼지니 듣는 사람의 가슴마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사태를 다 파악한 사내는 품속에서 서슬퍼런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우렁찬 외침이 온 고을을 뒤흔들 듯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어사대와 역졸들이 사방에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은 그만 혼비백산하여 칼을 마당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넙죽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이방은 역졸들에게 뒷덜미를 붙잡혀 흙바닥에 머리를 처박듯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사또 나리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 서슬에 허리춤에 열쇠꾸러미가 절그럭 소리를 내며 마당에 툭 떨어졌습니다. 최 주사의 목에 채워졌던 무거운 나무 칼도 역졸의 손길에 부서지듯 벗겨져 나갔습니다. 최 주사는 그저 멍하니 주저앉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암행어사를 향해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이 댁 식솔들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리니 그 승리의 함성이 하늘 높이 울려 퍼지며 온 고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혜와 천운으로 관가의 무서운 덫을 깨부순 연수를 바라보던 종수의 눈에서도 안도와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최 주사는 안방 평상에 걸터앉아 며느리 연수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은 최 주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 평생 재물만 움켜쥐고 살아온 노인의 참회가 이보다 절절할 수 없었습니다. 새아가, 아니, 연수야. 내 평생을 살면서 재물만 움켜쥐느라 사람 귀한 줄을 몰랐구나. 이 늙은이가 하마터면 너를, 그리고 이 집안을 통째로 잃을 뻔했으니 이 부끄러움을 어찌 다 씻는단 말이냐. 최 주사는 가슴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종수와 안동댁의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졌습니다. 최 주사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더니 이방이 마당에 떨어뜨리고 간 뒤 연수가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그 묵직한 쇠무지 곳간 열쇠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안살림은 정식으로 네가 맡아 다스리거라. 최 주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연수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소녀 그저 이 집안 식솔들이 배골치 않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연수는 두 손으로 열쇠를 받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가문의 안살림을 넘겨받은 연수는 곧장 부엌으로 가 벽에 걸려있던 낫을 집어들고는 안방 대들보 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는 발돋움을 하여 팔을 뻗더니 낱날로 무명실을 툭 끊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대들보에 매달려 식솔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마른 굴비가 마침내 툭 떨어져 연수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안동댁, 이 굴비를 쌀뜨물에 담가 짠기를 좀 빼주시게. 그러고는 화롯불에 노릇하게 구워 밥상에 올려주시오. 예, 애기마님. 안동댁은 반색을 하며 굴비를 받아 들고는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 최 주사 댁 주방에서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고소한 굴비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솔들이 둘러앉은 밥상 한가운데 그토록 애타게 바라만 보던 그 굴비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떡하니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디 예전 같으면 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자, 다들 마음껏 드시게. 최 주사가 손수 굴비살을 발라 종수와 연수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니 식솔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후로 최 주사 댁 대문은 굳게 닫히는 법이 없이 늘 반쯤 열려 있었으니 지나가는 굶주린 과객이라면 누구든 마음 편히 들러 목을 축이고 갈 수 있는 정겨운 쉼터가 되었습니다. 의젓하게 성장한 종수는 연수의 곁에서 든든하게 가계부를 정리하며 가문의 튼튼한 기둥 노릇을 톡톡히 해냈고 더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고을의 대소사를 논하는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한편 관하로 압송된 탐욕스러운 사또와 이방은 변방으로 귀양을 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장날마다 백성들의 입을 타고 시원하게 전해졌습니다. 최 주사는 이제 밥상에 고기 반찬이 가득 올라도 허허 웃으며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살점을 떼어 얹어주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간장 한 종지에 목숨을 걸던 그 지독한 노랭이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골목을 지나며 동네 아이들에게 조청 묻은 엿가락을 쥐어주는 넉넉한 노인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 식솔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흰 쌀밥을 배불리 먹으며 나누는 그 따뜻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당찬 12살 꼬마 며느리가 지혜로 바꾸어 놓은 자린고비 집안에
그 유쾌한 풍경은 고을의 전설적인 미담이 되어 대대손손 오래도록 구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자린고비 최 주사와 12살 꼬마 며느리 연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곳간에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 걸었던 시아버지와 어린 나이에도 지혜와 온정으로 그 문을 하나씩 열어 젖힌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재물이란 것이 쌓아두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진짜 값어치가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베풀면 손해를 본다 여겼던 최 주사가 결국 그 베풀 덕분에 위기에서 목숨을 구하고 곳간까지 채우게 된 것을 보노라면 세상 이치라는 것이 참으로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댁처럼 웃음소리 끊이지 않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